자, 이번 코너는 이제 GMI 뒤집기입니다. 타이틀은 뭐 뒤에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4.25%, 물론 레인지, 범위 안에 4에서 4.25로 되어 있습니다만 4.25%로 인지하는 게 좋겠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론적, 명목적으로는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이 화폐라는 게 현대, 근대 사회에서는 신용화폐라고 칭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뭐 미국 달러 같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급을 보증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OK, 한국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 여타 자산들의 가격은 오르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주식도 뭐 자산이라면 자산이고, 돈으로 치환해서 가치를 저장시키는 금값이 또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금값도 오르는데, 우리 유정 아나운서가 앞서 잠깐 시간에 물어봤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시장은 왜 안 올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게 원래 취지는 탈중앙화, 중앙은행에서 탈해서 분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상용하는 건데, 중앙으로 다시 편입이 돼버린 중앙은행의 통제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적어져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열려있는 것은 금하고 주식시장은 뜨거운 것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도 오늘은 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면에 보니까 두 분이 많이 닮으셨네요. 네. 형제라고 그래도 믿겠어요. 네. 댁에 돌아가셔서 어머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좀 있으면은 우리 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다가오고, 그죠? 또 우리 뭐 분위기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뭐 그런 화려한 조우, 뭐 모양 참 좋죠. 그죠? 자, 여러 가지로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연준의 행태부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분이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송재경 대표부터. 네, 뭐 1차적으로는 시장이 기대한 대로 올해까지는 나왔다. 예상한 대로. 예,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기대는 한 50bp 비컷도 막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저는 무리였던 것 같고요. 과했죠,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는 그것을 원했죠. 그렇죠. 예, 그럼 트럼프는 그걸 원했는데 적어도 시장은 올해 3번, 내년 3번 포함해서 6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 어쨌든 어제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연내 3번은 거의 뭐 확실시 시켜줬고, 다만 내년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내년은 이제 한 번 정도로 어쨌든 지금 현재 점도표는 찍혔습니다. 네. 그 배경은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파월의 그 소위 이제 태세 전환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의외였어요.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까지는 물가 위주, 고용은 전혀 문제 없다 해서 고용도 문제겠는 걸이라는 걸로 바뀐 다음에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현실화시키면서 이제는 물가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는 고용도 좀 봐야 되는 정책으로 소위 균형이라는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고용과 물가는 서로 되게 친했어요. 지난 50년간. 그러니까 원래 고용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경기가 좋아서 물가도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고용이 나쁘면 물가도 떨어지는. 그런데 최근 올해 들어와서는 느낌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나빠지는. 그렇죠. 상당히 좀 애매한, 서로 상당히 좀 서로 소위 싸워서 이게 서로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런 입장에서 연준은 50년 만에 갈라서려고 하는 마치 부부 같은데 이 둘을 다시 화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 지금 스티브 마이런 이번에 첫 보팅을 했던 지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휴직이죠. 근데 들어가서 점도표 팍 찍었는데
누구나 다 그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50bp 혼자 빡 찍었죠. 예, 그러니까 50bp 인하 때문에 이번에 25bp 그러니까 반대했고 점도표에는 연내에 150bp 인하. 네. 그러면 6번을 올해 안에 6번 인하하자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의 책사, 트럼프의 아바타라고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그냥 지금 4.5에서 3%로 그냥 바로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FOMC에 급격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연준의 고민은 지금 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튀고 있는데 이것을 둘 다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곤란한 징역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어제 FOMC 발표 전후로 인해서 미국의 시장은 딱 예상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시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예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0.7%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딱 한 0.7% 전후까지 움직이다가 그 중간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는 시장의 예상치에 맞춰서 연준이 발표를 해줬는데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향후 한 2번의 그런 것, 또 내년 것도 사실은 그때그때 가 보면서 봐야 될 만큼 상당히 좀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게 연준 입장에서는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쓱 집어넣어가지고 뭐지? 또 이렇게 원래 연준의 아주 전통적인 표현은 데이터 디펜던트 수치를 보고 우리는 확인한 다음에 액션할 거야. 물론 선제적인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좀 이례적이고 파월 의장의 이 행동이나 제스처가 뒤에서 누군가가 막 짓누르고 있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뭐 그림이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또 미국 이쁘게 안 될까 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목마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이런 이사가 들어가서 50bp 빡 찍었는데 리사 쿡은 해임안이 지금 법원에 걸렸죠. 안 됐잖아요. 네.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어느 정도 녹아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하는 속도와 방향을 그대로 움직이기에는 뭐 여실히 부족하다라는 게 이번에도 증명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격이 없다면 뭐 증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저는 우리 입장에선 토요일 날 맞이할 미국의 그 동시 만기 자체가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지수가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벌써 또 미국도 약간 그 하락 배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수가 이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개별 종목 옵션의 거래가 사상 최대로 지금 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중요 이벤트를 지나고 나서 어저께 외국인들의 약간의 포지션 축소로 우리 시장도 뭐 조정이 있었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원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미국의 개별 종목단에서는 이렇게 많은 그 옵션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지수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뭐 급등했던 뭐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군들이 만기 당일날 뭔가 좀 변동성에 노출될 개연성, 그럴 때 또 공교롭게도 뭔가 이슈 하나 터지면 그런 이슈랑 또 맞물려 돌아가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개연성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되는 건 국지적 리스크 쪽이 좀 있겠죠. 러시아. 뭐 국지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아. 뭐 우리는 하루 이틀 정도 크게 좀 화두가 되고 화두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뭐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를 지지하던 그 젊은 우익 활동가의 지금 죽음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등이 터질지 좀 모르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으로도 보면 고용 하나만 보면 굉장히 애매한데 네. 또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은 또 나름 좋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는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거기에 또 이제 옵션 거래가 끼어 있고 그 옵션 거래에 누군가 또 관여했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연준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지수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동시만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그 종목 옵션 거래량 때문에 개별 종목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옵션 만기가 이번에는 짧아요. 10월 2일. 원래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10월 옵션은 추석 연휴 때문에 앞당겨져서 10월 2일. 이 변동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 미국에서 또 거래 많이 되는 게 제로 옵션이라고 뭐 하루짜리 옵션도 하루짜리 방향에 막 투자하는 원데이. 그런 옵션도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피로감을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뭐 그게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여튼 두 분의 결론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장 전략을 어떻게 잡아질 건지 송태경 인사, 송태경 대표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연준이 앞으로 송재영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연준이 하는 방향이 사실은 연준도 앞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예상했던 전망이 이런 걸 보면은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그렇죠. 보면 GDP는 올라가는데 실업률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고 지표가 막 꼬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사마띠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도 말은 안 했지만 그때 가봐서 전략을 잡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네. 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되게 우려하는 게 이게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플러스 물가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번에 이 소위 위험 관리성, 보험성 소위 금리 인하가 잘 작동을 해서 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잘 막아주면 그 가능성을 막아주고 그대로 경기가 좀 길게 좀 잘 살아간다면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러한 두세 번의 금리 인하기에는 다시 시장은 좀 화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잘 가는 업종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보여졌지만 네. 뭐 산업재, 그다음에 뭐 기술주도 어제 좀 빠졌지만 사실은 뭐 기술주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융주가 사실은 되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장당히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그래서 네. 그런 쪽에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호황을 보일 수 있어서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약간 스태그플레이셔너리 또는 이제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이게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가 나타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경기 방어 업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경기 방어주 제일 잘하는 뭐 건강관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는 과거에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도 상황을 보면서 지금 위기 위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먼저 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상황을 보면서 두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미리 예측하지 말고 일단 대응 나오는 거 확인하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매매할 때 예측은 딱 한 번 매입할 때만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대응하는 거. 수익률이 관리할 때 뭐 인덱스 지수 대비 더 많이 떨어져서 10%를 넘어가면 그때는 손절 뭐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하시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마 김광수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내고. 자, 김종영 인사는 이 페드의 결정에 어떤 시장 전략을 제시하시겠어요? 네, 일단 뭐 시장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속도와 관련돼서는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하죠. 뭐 미국 증시도 과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정말 아무런 타격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10월 들어가면 앞단에 이제 휴일이 몰려있기 때문에 휴일 훅 지나고 나면 10월 12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도 이제 줄여서 바로 나오게 될 텐데 과연 3분기의 실적은 감익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도 막 지금 엉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정도는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엔비디아 충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엔비디아와 최근의 반등이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소위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레거시가 좋아진다라는 게 반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선택하고 있고 그게 이제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시장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맞춰가는 게 전략의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단기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뭔가 또 이상하게도
미국과 이렇게 부딪히는 구간에서 중국과는 또 약간 풀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또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일부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사이 종목군들의 대응 정도,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응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좀 디테일하게 내려가서 산업으로 내려가서 반도체 말씀하셨듯이 어제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또 길어요. CAC가 알리바바, 그다음에 바이트댄스 등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제품인 RTX 프로 6000D, 제품명이 이거를 뭐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뭡니까? 어디부터? 근데 이건 뭐 성능 떨어지는 거 쓰지 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능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H20이 조금 있으면 들어오는데 H20도 소위치 H100보다 성능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고 HBM이 아닌 GDDR이 달려있는 거 이런 거 쓰지 마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결국 자립하고 싶어 하는데 뭐 당장이야 안 되지만 그래도 AI 가속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뭐 최근에 알리바바가 납품한다는 둥 그렇죠. 하면서 알리바바가 최근에 막 주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잭마가 보면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꽤 많이 올랐는데 앞단에는 그 기기 만드는 업체들하고 소위 이제 그 인프라 까는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업체들이 주가가 막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로 뭔가 조금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일정 부분에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속기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성능이야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성능은 뭐 A100보다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뭐 조악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특성은 정부가 찍어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독립하고자 하지만 지금 당장 나온 이슈는 성능 안 좋은 칩 일단 쓰지 말고 그다음에 이건 또 하나의 협상 레버리지도 쓸 수 있겠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는 것 굉장히 분위기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발밑에서는 우리가 백조가 물 위에 떠갈 때 아래 발에서는 물 힘차게 계속 차는 것처럼 양쪽이 계속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이러한 뉴스들도 그 일환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재용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이 이슈에 대해서? 예. 일단은 1차적으로 요 뉴스가 나온 거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일 1차 보도를 했고요. 네. 그거 받아서 블룸버그니 뭐 다른 군데에서 다 확인들을 해 주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이게 H20 그게 한 8월쯤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수입에 대해서 이번에 6000D에 대해서 구매 금지를 얘기한 두 가지는 약간 그 배경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20 때는 사실은 보안 이슈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도어를 미국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하면은 어디에 이게 가 있는지도 찾을 수 있고 원하면 킬 스위치를 통해서 끌 수도 있다. 이러면 네.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AI 투자를 하다가 미국에 우리 모든 걸 다 소위 발가벗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H20 수입하지 마라는 얘기가 그때 된 거고요. 이번 얘기는 좀 다르게 해석들을 하던데 뭐냐면 이 정도면 우리가 굳이 H20 수입 안 해도 우리 자체 칩으로 충분히 그 소위 우리가 경제해볼 만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데를 부르고 캠브리지나 화웨이를 불러서 다 양자, 소위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다 불러다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네. 정 당국이 이거 수입 안 하고 우리 대체할 수 있겠어? 질문했더니 양쪽의 답이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온 거고 이 얘기는 이게 이제 혹시 우리가 대부분 애들이 바라는 거는 사실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못 쫓아가니까 결국은 이들이 뭐랄까 좀 그러니까 소위 허세를 부리는 거야라고 네. 지금까지는 한 진영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진영에서는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거. 결국은 소위 말하는 중국이 그렇게 원하는 소위 기술 자립. 여기서는 특히 AI 생태계 자립. 이것을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다. 근데 그 빨리 가게 된 가장 큰 그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미국의 규제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능은 좀 떨어져도 반면에 이것을 뭘로 메이크업하냐면은 만회하냐면 소위 그 딥시크 같은 LLM 모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낮은 성능이라도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게 해서 둘이 결합을 하면 어느 정도는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 최근에 새로운 신버전 모델은 이렇게 낮은 버전을 가지고 자체 칩을 가지고 중국 내 이 상당히 괜찮은 성공. 소위 챗GPT 5에 버금가는 성능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어제 약간 토론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로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디스어포인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영국의 가치가 갖고 이제 인상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젠슨 왕 말에 의하면 연에 한 5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자신들이 팔 수 있는 그 잠재 시장이 지금 500억 달러가 연에 넘고 내년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거 고스란히 중국 기업들한테 다 내주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엔비디아 우리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잠재적으로 향후 성장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어제의 그러한 뉴스다 이렇게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 해석은 뭐 편한 대로 그때그때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동안 엔비디아의 목을 메고 HBM, 뭐 3, 4 뭐 이렇게 가다가 중국이 저거를 딱 태클 거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이 인공지능 뭐 AGI까지는 안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뭐 DDR7 섞어보고 뭐 CXL이나 뭐 SOCAM이나 뭐 아니면 낸드를 또 쌓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될 거야라고 중국 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도 팔고 그다음에 뭐 9DDR도 팔고 다 잘 팔릴 거야. 실제 현물 가격이 좀 오르죠. 맞습니다. 김종인 이사님.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받쳐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현물보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소위 이제 레거시 중에서도 제일 이익도 나지 않고 가격도 전혀 보지 않았던 그 플래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뭐 미국 증시 출렁였다고 하지만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요. 마이크론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이었다면 엔비디아 내리면 자연스럽게 이스페타시스 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아마. 그냥 같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선 그 그림이 일단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이건 뭐 오늘 얘기하는 뭐 관련 없는 얘기지만 12시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오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뭐 증시 부양과 관련된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반도체를 사고 있는 주체들을 살펴보면 뭐 기타 법인을 포함해서 지금 뭐 펀드 개념에서 좀 많이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지금 뭐 금액으로도 보이고 실제로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예전처럼 엔비디아 흔들린다고 해서 국내 관련 종목군들이 밀리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반도체 소재 3대장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한솔케미칼, 원익QNC,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뭐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이런 얘기들이 반도체는 앞으로 누군가 계속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레거시 잘하는 게 누구냐? 결국은 뭐 키옥시아 이런 데는 저 밑에 있는 순위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에게도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파는 그 세 가지가 여전히 다 잘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결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4분 정도 남은 시간을 2분, 2분씩 쪼개드릴게요. 송재영 대표, 아마 이제 딱 2분은 아니고. 다시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레거시 쪽에 이게 낸드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삼성 같은 데에서 지금 기존에 원래는 그 소위 이제 스팟이 있고 컨트랙이 있으면 이 계약을 지금 새롭게 하려고 내년 거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에 완전히 지금 뭐랄까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나다 보니까 싹 다 멈추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가격 한번 재협상해 보자. 네. 그럴 만큼 이제 낸드가 부족하다라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 이것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그런 충격에 반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소위 대장주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도 교착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툭 던진 말이 반도체와 제약의 관세는 더 올릴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한때 좀 살짝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우린 속으로 그러잖아. 중국에다 다 팔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배짱인가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그랬어요.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국익에 반한다면은 불이무지하게 추진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당신 자체가 탄핵 대상일 수 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목에 힘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보조금 얘기도 나왔잖아요.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 보조금 얘기. 3,500달러 주니 관세에 관세로 대응할 피해받는 보조금. 거를 보조하는 게 낫다. 오케이. 자, 손재영 대표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려요. 아닙니다. 뭐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냉정해 보면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리 끌려가지 않고 상대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냉정해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진짜 누가 제일 심하게 얘기하면 제2의 IMF 맞을 수 있다.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4,200억 달러 외환보유고. 예, 외환보유고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불가능한 이제 요구를 미국이 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 사실은 산업 보조금을 이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산업 보조금 못 쓰게 할 리는 없으니 결국은 적어도 내년 중간 선거까지만 좀 버티면 그럼 그 사이에 그렇게까지 버티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서로 중간에 타협을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역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단할 필요는 없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의외로 지금 AI 생태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수요가 늘다 보니까 낸드가 부족한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이 약간 윈폴이거든요. 이게 네. 뚝뚝 떨어진 이런 그런 그 수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고 요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정부하고 힘을 합쳐갖고 잘 요 상황을 극복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큰 조정 없이 이 난국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은 시장 흐름에 맡기자.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오케이. 없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하반기 연말까지의 그런 장세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네거티브하게 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는 말고 좀 나눠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때문에 더 여쭙지 못하겠는데 김종인 이사도 결론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소부장들 여전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짧은데? 자, 사실은 모바일 디램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가 있지만 뭐 어찌됐건 또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디바이스, 이 모바일의 디램 쪽도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이파에서도 중심점으로 잡았던 게 딱 세 가지. 로봇, 그다음에 AI,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AR 글래스. 이 세 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뭔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핵심 부품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시간이 아쉽네요. 하여튼 두 분의 얘기 재밌었고요. 또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장 뒤집기. 제대로 좋은 뒤집기입니다, 이거는.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얘기 나눴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